그때 가장 더웠던 6월이라고 하죠. 특히나 6월 19일에는 기상관측 이래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37.7도까지 올랐고요. 광주도 37도, 대전도 36도 등 굉장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6월 역대 최고 기온을 보면은 역시나 데프리카인 대구가 38도를 기록하면서 1958년에 세운 기록이 6월에 가장 더운 여름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대구가 36.8도를 기록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경주가 37.7도, 광주가 37.2도 등 굉장히 더운 여름이 벌써부터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26곳에서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합니다. 가장 더운 1시에서 2시쯤 시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30도를 일단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 월 평균 기온이 13개월 연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6월만 더운 게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13개월 내내 지구가 가장 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만 제일 더운 게 아니라 이미 1월, 2월, 3월, 4월, 5월도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가 지금 많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를 종말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핵이 만들어진 이후에 핵으로 인한 위협으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구 종말까지 얼마나 남았느냐를 이제 기록한 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계가 자정이 딱 되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 종말 시계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자정 90초 전입니다.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생명이 지금 90초 남았다는 거죠. 이 90초가 지나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지구 종말 시계는 기본적으로 핵 위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줄어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들은 핵 실험이었죠. 미국과 소련이 핵실험을 하면서 시간이 확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또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 핵이 굉장히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혀왔는데 2007년부터는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시키기 시작합니다. 핵뿐만 아니라 지구를 종말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기후가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2023년 세계는 기록적으로 가장 더운 해였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으로의 지구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가 너무 빠르게 더워지고 있고 이 지구 온난화에 진행되는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온이 상승한다는 것, 이게 지구온난화의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수온이 상승하면서 오징어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급식에 오징어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 오징어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지만 이제 오삼볶음, 오징어국, 그만큼 우리나라는 오징어 생산량이 꽤나 많은 나라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20만에서 25만 톤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나라였는데 점점 뭔가 어획량이 줄기 시작하더니 2017년부터는 10만 밑으로 떨어졌고요. 반토막이 난 거죠. 22년에는 약 3만 7천 톤으로 역대 최저 어획량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징어는 기본적으로 한류성 어종이거든요. 그런데 수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오징어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어획량이 확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3년의 어획량을 보면 2만 3천 톤까지 떨어집니다. 또 떨어졌어요. 2000년에 어획량이 23만 톤이었는데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 거죠.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남반구에서는 이번 세기 안에 오징어가 멸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상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스의 습격이 동해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속초에서 상어가 나타났다고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왔죠. 백상아리로 추정이 되는 상어가
속초 앞바다에서 잡혔고요. 실제로 속초뿐만 아니라 동해안 곳곳에서 굉장히 거대한 크기의 식인상어가 경찰들에 의해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나가서 상어를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강원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원래부터 상어가 꽤 많이 보였다고 하죠. 제주도는 워낙 바다가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보면 2월 7일 울진에서 청세리상어, 울진, 악상어, 고성, 악상어 여러 마리, 울진 청상아리, 울진 백상아리, 이 청상아리, 백상아리 이런 애들은 식인상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상어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무태상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상어 중에 하나인데 이 무태상어는 기본적으로 식인상어입니다. 사람을 공격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 상어라는 거죠. 이 무태상어가 제주도 연안에서는 원래 꽤 많이 보였다고 해요. 이게 해수욕장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주도의 깊은 바다에 가면은 겨울이나 이럴 때 꽤나 많이 보이는 상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태상어가 한 번씩 보였다가 없어지고 해야 정상인데 작년 겨울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 상어들이 한국 바다가 우리가 살만한 곳인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바다에서 정착하고 살아도 되겠는데? 야, 이거 우리 집으로 삼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마음에 들어버린 거지. 연타파님 유튜버에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제주도 연안에도 무태상어가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무태상어를 잡으러 이제 나가는 컨텐츠를 찍으셨어요. 이 무태상어는 부실이라든지 대방어 같은 거를 잡는 어선을 타고 나가면은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랐던 게 상어를 낚시로 건져 올릴 수 있어요. 상어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넣으면 한 3분에서 4분 안에 입질이 와버립니다. 그만큼 상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제주도 연안 바다에서 해수욕장에서 이 무태상어가 발견이 돼서 해양 경찰들이 잡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개체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연안에서 해수욕장에서 상어가 잡혔다라는 건 이 식인 상어들이 해수욕장까지 내려와서 피서철에 수영을 하시는 분들을 습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상어가 발견되다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가두리형 해수욕장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척시에서 9개 전체 해수욕장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한 거예요. 가두리형 해수욕장이라 해서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이제 그물망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여기다가 그물망을 걸어놔서 이 상어들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삼척이라든지 동해의 해수욕장에 가면은 상어 피해 예방 안전 수칙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역대급 여름이라는 거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더워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비가 엄청 오기 시작했죠. 이제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극한호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중호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집중호우는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비를 집중호우라고 하고요. 극한호우는 시간당 50mm 이상 내리는 비를 극한호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극한호우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시간당 100mm도 내려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장마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한반도형 우기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기상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기는 뭐냐면은 장마는 기껏 해봐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길면은 3주 정도 진행되는 건데 이 우기는 하나의 기간을 형성하는 거예요. 1, 2, 3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서 2달 동안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흔히 동남아에 가면은 열대성 기후를 가진 국가들에 가면은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죠. 몇 달 동안은 비가 아예 오지 않은 건기, 몇 달 동안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우기, 이런 식으로 건기와 우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는 한반도도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장마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기상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형 우기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 극한폭우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비가 단시간에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배수가 좋지 않은 곳들이나 좀 저지대에 있는 곳들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비를 너무 쏟아내버리면 하천들이 범람할 수 있죠. 하천 주변에 있는 민가가 물에 잠기거나 상가가 물에 잠기는 좀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계곡에서 놀고 있던 분들이 기상청은 분명히 오늘 해가 쨍쨍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비가 내려버리면서 물에 휩쓸려 간다든지 인명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조금 산발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대만을 얼마 전에 놀러 갔다 왔는데 대만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대만은 막 체감 온도가 거의 50도에 육박하거든요. 대만은 스콜이 내리는 기후죠. 갑자기 비가 확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우산도 많이 쓰지만 우산만큼 많이 사용하는 게 우비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면은 막 가방에서 레인코트를 주섬주섬 꺼내서 입어버리는 거죠. 그 대만 분들은 이렇게 레인코트를 입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비의 형태가 조금 소나기와 비슷한 형태로 많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산보다는 레인코트라든지 레인부츠를 사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요새 조금 트렌드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양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비가 언제 오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양산을 쓰는 김에 우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양산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석이조죠. 더운 날씨에 햇빛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비가 갑자기 내려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이 우양산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조금 어머님들만 쓰는 제품이었다면 이제는 2030 젊은 층들도 이 우양산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을 잡기 위해서 조금 세련되고 예쁜 우양산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자료에 따르면은 우양산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60% 늘어났다고 하죠. 그만큼 기후가 많이 바뀌고 특징을 보면은 복합적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기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가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간당 72mm의 강한 비가 내렸다가 비가 그치면은 갑자기 더럽게 더워지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게 복합적인 재해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한국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장마가 소강 상태가 되면 체감 34도의 폭염이 와버리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소나기도 와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폭우와 폭염이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복합적인 재해의 기후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올해 여름, 우리가 7월, 8월, 9월을 보내야 되는데 올해 여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6월에서 8월에 대한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6월과 8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 50%, 7월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강수량 같은 경우는 7월과 8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비슷할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예측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10%라고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겠다. 높을 확률이 50%, 낮을 확률이 50%면은 이게 무슨 예측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상청의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35%가 넘어가면은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기상청은 이제 예보를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5% 이상의 확률이 나올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35% 이하로 나오면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특히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역대급 여름을 맞이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45% 정도로 봤다고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50%라는 확률은 생각 이상으로 높은 확률일 수 있다. 그 말은 올해 여름도 더럽게 더울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올해 여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죠.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기상청은 이제 곧 엘니뇨가 끝이 나고 여름 중에 엘니뇨나 라니뇨도 아닌 중립 상태가 되거나 라니냐가 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라니냐가 도래할 가능성을 70%로 봤죠. 이 엘니뇨가 2년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이제 라니냐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엘니뇨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고 서태평양의 수온이 낮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엘니뇨가 오면은 우리나라 바다는 수온이 조금 낮은 편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니뇨 2년 동안 슈퍼 엘니뇨가 왔는데 서태평양의 수온도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엘니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온이 높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 말은 엘니뇨가 끝이 나고 라니냐로 전환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있는 서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엘니뇨 상태에서도 높은 수온이 라니냐가 오면서 엄청나게 따뜻한 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바다의 수온이 높으면은 증발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대기의 수증기가 많아지면은 강력한 태풍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여름은 세 가지의 악재를 동시에 겪게 되는 건데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까지 경험할 수 있다. 이 태풍은 폭염과 폭우가 6월부터 9월까지 반복될 거고요. 더위가 조금 수그러질 9월쯤부터 라니냐가 도래하면서 가을 태풍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냥 재앙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재앙을 맞이하는 기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구온난화 1.5도.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상으로는 올리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구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우리는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2023년 지구 평균 지표면의 온도가 이미 1.45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0.5도가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2024년에 1.5도를 돌파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의 코앞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지표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28년쯤에는 2도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당장의 우리나라만 봐도 기후가 당장 1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역대급 여름을 경신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대급 여름이 될 것으로 이미 전망되고 있습니다.